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시장은 별로 스트레스 받으실 게 없습니다. 장세는 너무 평온하고, 7월도 이따가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PC 물가 데이터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예상보다 0.1%가 낮게 나왔고, 그리고 사실 이게 AI 반도체가 없었으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데미지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여전히 침체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미래 성장하는 산업들 위주의 국한된 흐름들, 상반기 시장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2차 전지가 있었다면 미국 빅테크,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대표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수혜가 별로 없지만 미국은 지금 항공업, 크루즈 이런 쪽이 아주 호황입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효과를 누리고 있죠. 이제 전 세계가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공포감이 사라져서 밀어놨던 서비스 소비를 아주 막대하게 이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화 소비가 좀 줄고 그러다 보니 제조업들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 우리도 비슷하죠. 실물 경기가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밖에 다녀보시면은 요즘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서울 강남권에도 번화가에도 공실이 1층도 수두룩하게 있고요. 우리나라 구조적인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실물 경기 안 좋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는 그 실물과 주식 시장을 약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세상이 좀 힘들다고 해서 주식 시장이 먹거리가 없진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힘들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장주 차별화 구조. 세상이 다 같이 좋아버리면 성장주 못 가요. 오히려 가치주가 그때 왜냐면 이것저것 다 좋아지는데 그러면 변별력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좋은데 싼 게 그때는 확 올라오는 거고 턴어라운드 주식 이런 게 그때 올라가는 거고 지금같이 여전히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고 물가가 떨어지면 시장이 환호하는 이런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감소하고 인플레가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 우려가 인상 우려가 중단이 되면서 시장이 유동성으로 좀 더 기대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에 목말라 있는 시장입니다. 미국도 그래서 AI라는 어떤 아주 강력한 아젠다가 시장에 제공이 대줌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한 빅테크주들이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있죠. 사실 GPU 위주의 어떤 그 비메모리 쪽에서 우리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TSMC라는 어떤 그 파운더리 쪽에서의 어떤 쇼티지 상황 아닙니까? TSMC가 지금 엔비디아 물량을 소화를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쨌거나 그 물량을 좀 가져올 수 있는 후보 선수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니즈도 생기는 거고 AI 쪽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확충 기대감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장비주들은 지금 선단 공정이 아무래도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비메모리 AI 칩들이 전부 초극세 공정으로 가는 말 그대로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강화되면서 칩들이 다 칩랩 방식으로 다 잘라서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한 장비들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사이클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차 전지라는 아주 막강한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AI로 인해서 사이클 바닥권에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쌍두마차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 제가 2차 전지가 꺾이고 반도체가 가는 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2차 전지는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는 동력 체제가 전기 배터리로 바뀌는 이 큰 어떤 시대적인 산업혁명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국의 막강한 포지션. 이거 이제 저는 판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국내 반도체 셀 양극재는 이제 경쟁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그냥 이제 계속 나눠 먹는 구조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막강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지 쪽 안 꺾이는 거죠.
거기에 반도체가 원래 사이클 산업인데 AI라는 새로운 완전한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건 세상에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사이클은 뭐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 거고, 신성장은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 제일 좋아요, 주식시장은. 이 전기차가 이 자동차용 배터리라는 게 세상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대형 전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완전히 그냥 창조하는 격인 거죠. 주식시장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AI 반도체가 지금 그런 거죠. 원래 AI 반도체라는 건 세상에 없었잖아요. AI 칩이 이제 수요가 폭증하는 구조인데 이게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합니까 이게? 아니죠. 이 AI 칩은 새로운 수요예요. 새로운 수요. 반도체가 AP 칩이 새로 생겼을 때 비메모리 사이클이 크게 한번 들어왔었잖아요. 통신칩, 무선 통신칩이라는 게 새로 생겼을 때, 지금 AI 칩이 새로 생겨서 그와 관련한 엄청난 폼팩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는 2차 전지기도 좋은데 반도체가 원래 잘하던 사이클 산업인데 이게 성장 산업으로 두각 받으면서 현재로서는 우리 시장은 2차 전지 반도체 쌍두마차예요. 이거는 잘 쓰러지기 힘들겠죠. 전지가 힘 빠지면 반도체가 가고 반도체가 힘 빠지면 전지가 가고 어찌 보면 이쪽이 약간 그동안은 주식시장 내에서는 약간 롱숏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장은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고이니까 제가 지난주까지는 상승장 중에 기술적 조정으로 이해하시자. 이 정도 조정 뭐 문제냐. 그리고 뭐 전지도 사고 반도체도 사고 그냥 시장은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봤는데 한 가지 제가 약간 걸림돌이 금리를 더 올리는 데 대한 거부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헤드라인 CPI는 4% 이하로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이. 근데 이걸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어쨌거나 상당금리지만 5.5라는 숫자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실질 정책금리가 1.5% 이상 벌어지잖아요. 이거는 돈을 그냥 회수하는 어떤 더 강력한 긴축이거든요. 작년이 제로에서 5%까지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5%나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문제였다면 저는 올 하반기 가서는 그 금리의 절대 레벨이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서 작년이 너무 빨리 올라서 문제였다면 올해는 금리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5.5까지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5.5까지는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한 번 인상까지는 일단 시장이 용인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장세는 괜찮은 것 같아요. PC 지난주에 나름대로 예상보다 0.1% 낮게 나와서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꺾이는 구조가 아니고 거기에다 뭐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가 예상보다 좀 신규 고용이 좀 줄어든다든지 실업률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실업률 좀 더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금리 한 번만 더 올리면 끝나겠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면 일단 FOMC까지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FOMC에서 실제로 금리 올리면서 뭐 코멘트가 좀 뭐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뭐 나중에 뭐 8월 장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7월 달 편하게 가자. 이니까 제가 이걸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시황 얘기하고 가요. 이렇게 저한테 시황을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 투자의 마인드 지금 투자자분들이 경력 1, 2년 이내인 분들이 너무 힘들어들 하고 계시고 그 처음에 잘못된 투자의 지식과 방법이 평생 가요.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입었던 손실의 방식을 쫙 나열해 보면은 한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항상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식을 제가 항상 뭐 가격 논리나 뭐 성장 논리 이런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평생 동안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주 불변의 진리 같은 이야기만 해드립니다. 잘 좀 새겨 듣자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포트폴리오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백화점 포트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 백화점을 넘어서
백화점 뭐 포트폴리오에 주식 한 20개 이상 갖고 계시는 걸 백화점이라고 하고요. 제가 많은 분들은 뭐 한 70개 있는 분도 봤어요. 물론 그분들은 자산이 아주 큰 분들이었지만 뭐 펀드보다 종목이 더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주식 개인 투자자는요. 개인 투자자가 가지는 최고의 장점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 넣어놓은 이 금융자산을 빼서 써야 되는 정도로 뭔가 소득이 불안정하지 않다면, 그래서 전업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업투자, 특히 젊은 분들이 자꾸 뭐 어디 상사들한테 막 깨지기 싫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내 돈 가지고 주식해서 돈 좀 벌었다고 자꾸 주식으로 먹고 살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주식은 이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매월 이렇게 페이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이 안 좋거나 좀 힘들 때는 손실이 나는 구간이 생기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비용을 쓰면서 살고 있잖아요. 일상적 비용을 쓰면서. 그럼 그 돈을 주식에서 빼내서 써야 되니까, 주식으로 먹고 사는 건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 자산이 아주 크지 않은 젊은 투자자분들이 전업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뭐 직장 생활 스트레스를 돌파하려고 하는 좀 오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말씀드린, 제가 얘기하다 잠깐 전업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백화점 포트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장점은 빠른 의사결정이에요.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거. 기관도 사고 파는 거 아니야? 기관은 어려워요. 기관은 그렇게 쉽게 의사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그냥 내 돈, 그냥 내 주식 마음에 안 들면 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드는 종목 있으면 몰빵을 해도 되는 거고, 뭐 아무 문제 없죠. 내 돈이니까 내 책임하에서 내가 기다릴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선택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시간 얘기하다 전업으로 빠졌는데, 뭐 내 일상적인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하고 있으니까 내 자산 손댈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기다리면 되죠. 기다릴 수 있죠. 내가 해당 기업에 대한 컨빅션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현재는 때가 아니라면은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있고 미래 성장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는데, 현재 시점이 그걸 시장이 좀 몰라준다거나 혹은 때가 좀 이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그죠? 이게 그런 시간,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이 아니라 절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개인들의 장점이에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상대 수익률을, 특히나 가치형 펀드 말고 그냥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 수익률을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돈을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남의 돈의 주인이 전주죠.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준다. 그럼 연기금은 시장 수익률과 다른 펀드 수익률을 비교해서 이 펀드의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 펀드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 그럼 돈을 빼나갑니다. 펀드 리밸런싱 할 때 이 펀드의 운용 자격을 박탈해서 그 돈을 빼서 다른 데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시장 수익률을 맞추려고 하니까 급한 거죠. 그리고 뭐 대부분 그렇게 운영돼요.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소액만 쓰리면 되잖아. 내가 예를 들어 네이버 가지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거 쳐다보면은 막 스트레스 막 뒷골 잡죠. 뒷골 하루 잡으면 돼요. 누가 뭐라 안 해. 그냥 나 혼자 그 욕심과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지, 실제로 그 돈 뺏기지 않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돈 뺏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스스로의 장점을 이해를 하고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압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지고 가거나 혹은 뭐 장기 투자를 하거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산업들, 수많은 기업들을 모두 다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뭐 1억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럼 100만 원씩 내가 사고 싶은 각 업종 산업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종목이 100개가 됩니다. 그렇죠? 100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 수익률을 무조건 하회합니다. 무조건 하회합니다. 상회하기 힘듭니다. 무조건 하회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올라갈 때 소수의 수익률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상위권 수익률 종목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익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소수의 종목이 많이 올라서 움직이지 않는 다수의 종목의 이 편차를 커버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승폭을 크게 키워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10개의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10%가 올라가면 이 한 종목 가지고 시장 수익률 1%가 맞춰지죠. 그죠? 10개의 종목 중에서 하나가 10% 올라가면 이 하나로 시장 수익률 1%가 맞춰지죠. 그럼 나머지 9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개 갖고 있으면 시장 수익률 상회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덱스 펀드의 방식이에요. 인덱스 펀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비중만큼 사잖아요. 비중만큼. 우리나라 지수가 가중 평균이니까 시장 비중만큼 종목을 사죠.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200 비중만큼 쫙 그냥 리스트업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지수에 그냥 벤치마크 하는 목적이니까. 그럼 우리 개인 투자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그냥 뭐 코스피 200을 사시든지. 그죠? 코스피 200 몰빵하는 거랑 수익률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초과 수익률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는 중장기는 빼고 얘기할게요. 중장기 절대 투자 관점이 아니라 조금 시장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수익률, 상대 수익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시장 수익률이 아니려면 가장 좋은 산업에서 제일 좋은 종목군을 압축하는 게 사실은 최고죠. 사람들 몰빵하지 마라 그러죠. 저는 뭐 몰빵해도 된다는 주의입니다. 저는 몰빵해도 된다는 주의고,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주식이 최고고 나는 그 주식을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장기적인 성장과 내 자산을 함께 하겠다는 생각하면 몰빵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장사 사업 하실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중국집 하시는 분들 중국집만 하지, 중국집 30% 하고 뭐 정육점 30% 하고 뭐 문구점 30%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주식 자산 관리 거의 비즈니스 사업하듯이 차리면 되는 거니까 내가 자신 있고 확신을 가지는 종목 몰빵해도 돼요. 근데 그 몰빵을 하게 되면 그 외로움을 견뎌야죠. 내가 수많은 종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했으니까 나머지가 움직일 때는 요 하나가 움직이지 않는 모든 시간은 내가 소외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식의 선택은 포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포기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압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주식 백화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첫 번째 겁나서예요.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한 하나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이 약자 마인드 때문에 선택하지 못해서 백화점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역으로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어서 다 사다 보니까 백화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인덱스 펀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가장 좋은 산업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압축을 하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산업,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현재 세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장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주식만 들여다봐서는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있는 뭐랄까 좀 더 열려있는 마인드와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행도 다니고 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산업과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월째 말씀드리는 업종 산업이 똑같잖아요. 반도체는 제가 바닥 마인드는 말씀드렸다가 이제 AI 이후에 반도체도 이제 중장기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계속 AI 반도체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방산, 헬스케어,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건설 장비, 전력망, 그리고 최근에 조선사들의 수출액이 플러스 전환되고 수출 증가율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인도가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조선사 현금 흐름이 생기고 나서 좋아지는 쪽, 기자재, 피팅 이런 쪽도 지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중국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사이 안 좋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 달고 장사하는 아모레, LG 이런 건 안 돼요. 안 팔려요. 근데 브랜드를 유럽 브랜드, 미국 브랜드, 일본 브랜드 달고 장사할 수 있는 ODM, OEM 화장품 기업들 아주 좋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좋은 산업은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공실 많고 여러분들도 뭐 회사 우리 회사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 좋은 건
딱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쪽으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만 계속 하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할 게 명확하니까.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안 좋으니까 나머지 다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한 10개 안 되는 섹터만 사도 사실 시장 수익률 월등히 상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너무 많아. 압축할 거면 이제 비교하는 거죠. 엔터가 좋을까, 2차전지가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앞으로, 여태까지 뭐 엔터도 좋았지만, 앞으로 엔터가 여기서 더 좋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포기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 기간을 정하고,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2차전지 만약 어떤 분들이 몰빵이다. 2차전지에 그게 에코프로든 뭐 포스코 퓨처엠이든 LG 엔솔이든 여기에 몰빵해놨다. 혹은 3개 다 가지고 있든 그러면 2차전지는 언제 다 팔아야 될까? 이걸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죠. 저는 제 나름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2차전지의 그러니까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 한 30% 가까이 가면 그때부터는 저는 2차전지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그때 되면 대충 캐펙스 사이즈 다 끝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 비중은 선택이자 포기예요. 이 포기가 제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를 고르기 힘들어하는 결정장애인 분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있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셔츠 하나를 사도 이걸 살까 이걸 살까 똑같은 이 셔츠인데 카라 이걸 살까 카라 이걸 살까 이런 고민조차 누구나 하게 되는 게 사람은 어디 가나 뭐든지 선택과 고민하고 그 선택하면 선택하지 못한 건 포기해야 되잖아. 저희 애들이 이제 꼬맹이 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간식을 하나를 사준다고 하면 가서 계속 고민을 해요. 2개를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빠한테 한 2개 더 하나만 더 사달라고 하려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전 교육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힘들면 둘 중에 뭐가 먹고 싶은지가 결정하기 힘들면 뭘 안 먹어도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좀 쉽게 나오기도 한다라고 제가 알려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경험이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이거 2개 다 사고 싶어. 혹은 10개 다 사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안 사도 될 것 같은 산업들은 사실 뭐가 좋은지 결정하는 것보다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은 거. 근데 2차전지는 지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2차전지는 지금 없으면 안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없으면 안 되지만 제가 반도체는 저의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반도체가 지금 없으면 따라가지는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AI가 지금 당장 마구 보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챗GPT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뭐 로봇 청소기 댁에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단순한 뭐 그냥 뭐 코딩 정도의 수준이고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막 시제품으로 팔리고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멀리 갈 길이니까 다음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지. 내가 지금 안 먹어도 저거 다음번에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로봇 뭐 AI 관련해서는 초동기에 못 잡으신 분들은 전지나 다른 거 수익 내고 나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지금 현재 AI 반도체 중에 둘 중 하나를 택이라면 저는 아직은 2차 전지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하려고 분류를 해보면 2차 전지는 지금 막 뜨겁게 돈을 엄청 다음 달 실적, 대다음 달 실적이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더 터져버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런데 AI 관련해서는 아직 실적 안 찍히죠. 그러면은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좀 더 조정할 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0%를 2차전지를 사버리면 그 50%만큼의 자금은 2차전지에 묶이잖아요. 그럼 다른 주식이 사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주식을 내가 그만큼 원하고 그만큼 좋게 보는지 그럼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께 하나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뭔가를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차전지를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지금 2차전지에
뭐 전반적인 사이즈나 앞으로의 뷰 전망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꿰고 있어야죠. 이거는 아주 심플한 개념인데 여러분들 2차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 2차전지에 뭐 20만 원, 30만 원 투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은 몇 억씩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수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고 수백만 원 투자하는 분들은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시장 가서 나무를 한 다발 사더라도 뭐 세척돼 있는 거 살까 세척 안 돼 있는 거 살까 가격이 좀 더 싸지만 내가 손질해야 되는 걸 살까 막 뭐 몇백 원 가지고도 이렇게 고민하고 제시잖아요. 그죠? 대리운전 하나를 불러도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을 심지어 제가 주식 자산은 나의 과거라 그랬고 내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래서 돈 벌어 놓은 걸로 투자하는 게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그걸 잃게 된다면 그 나의 10년의 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절박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해서 내가 이 산업에 대한 컨빅션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내려도 또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리고 제 요령인데 제가 종목을 강하게 딱 드라이브를 걸 때는 기준을 이걸로 많이 잡는 편이에요.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1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뭐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게 생겨서 이 주식이 갑자기 한 8만 원까지 20% 떨어졌을 때 내가 무서울까? 아니면 다른 자산을 팔아서라도 더 살 만큼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까? 그걸 사기 전에 저는 고민을 해봐요. 이미 사가지고 떨어져서 물린 상황에서는 그 냉정한 판단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본인의 자기 위안일 뿐이에요. 근데 사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샀을 때 에코프로가 80만 원 다시 넘어왔지만 다시 이 종목이 60만 원 내려가면 난 무서울까? 안 무서울 것 같은데. 더 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럼 뭐 내려가면 안 팔면 그만이니까. 내 손실 아니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보다는 주식에 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날 때 많이 나요. 아니, 김동희 전문가는 좀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안정적으로 가라고 했던 사람 아닌가? 맞아요. 그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먹을 때는 화끈하게 확실하게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한 20-30% 정도의 연간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적당하다고 본다. 개인 투자들은. 20-30% 적지 않다 그랬죠. 제가 기억하기로 숱한 사기 사건들이 연 10%에서 15% 수익률 가지고 폰지 사기를 제일 많이 친다고. 연 15% 정도의 수익률이 폰지 사기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한 10% 벌 수 있다 생각하면 돈을 막 고구마 줄기처럼 여기저기 다 끌어오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1년에 10% 버는 것만으로도. 근데 주식은 공부해가지고 기업을 사놓으면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니까. 근데 그 하방 스트레스라는 게 있으니까 한 20, 30이면 적당하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년 따박따박 무슨 수학 공식처럼 20%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 작년같이 재작년처럼 힘든 장에서는 20% 못 내요. 그러면 장이 좀 좋을 때 50%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압축 잘하면은 100%도 날 수 있는 거예요, 1년 만에 수익률이. 그러면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4년치 정도를 벌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막말로 거기서 수익 난 거 돈 왕창 빼가지고 다른 부동산 사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이 날 때 확실하게 화끈하게 놔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중에 힘들 때 견딜 수 있게 해요. 왜냐? 나 작년에 뭐 많이 벌어놨는데 올해 뭐 좀 지키고 있지 뭐. 이게 되거든요. 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몰빵은 외로워요. 제가 지금 몰빵도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만큼의 심리적인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진짜 몰빵 하시려면 주식 관심 꺼야 돼요. 네, 주식 관심 꺼야 돼요. 제가 저희 뭐 가족 친지분들께 몰빵을 많이 권하거든요. 그분들께 주식 들여다보고 계시라고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래요. 주식 안 봐도 된다고. 뭐하러 보고 계시냐? 나도 알아서 돈 벌어줄 건데. 가장 좋은 주식을 소수 압축하는 걸 권하는데 저는 한 서너 종목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은. 그 서너 종목 중에서도 핵심 코어는 한 30-40%. 네, 뭐 진짜 자신 강하면은 산업으로 묶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의 비중을 지금 60%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 60% 이상이 종목이 한 3개 정도 같이 분산돼 있어요. 이런 식도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하셔야지 탄력이 좀 많이 난다. 시간이 한 20 몇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빠르게 요거는 진행 쭉쭉쭉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비중을 압축하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 백화점 포트는 무서워서 만들게 된다고. 자꾸 이것저것 사가지고 하나를 선택하기 무서우니까 이것저것 사면서 백화점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강하고 좋은 종목이 안전해요. 예, 강하고 좋은 종목이 안전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지금 제 2차 전지를 뭐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브 하기 이해가 되실 테니까 전기차를 저는 뭐 애널리스트들의 여러분들이 증권사 레포트도 다 있는 그대로 그냥 달달달 외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책을 읽을 때도 똑같은 책을 주고도 10명한테 읽고 독후감 받으면 다 달라요. 그 책을 보고 느끼는 그 어떤 뭐 감상평이 다 다르듯이 어떤 산업을 볼 때 나만의 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사 레포트를 볼 때 그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를 볼 게 아니라 그 산업에 우리가 발로 뛰면서 알 수 없는 대부분의 업종 애널리스트들은 예를 들어 2차 전지 애널리스트는 대부분 화학 전공자들이 많아요. 예? 주식하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몰라. 뭐 경력 증권사에 뭐 한 10년, 10년 정도 근무한 분들은 이제 주식 감 조금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산업 전문가예요. 그냥. 그러니까 화학 전문가들이 2차 전지 애널리스트 하는 거고 약학대 나온 친구들이 뭐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의 구조나 이런 거를 그냥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뭐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뭐 어느 정도 갈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의 목표가에 너무 좌우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어떤 특정 포지션을 잡아 놓으면 시장이 만약에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현금을 좀 만들어야 돼요. 비중을 줄이면 주식을 100% 한 종목 갖고 있을 때 이 주식이 10% 움직이면 내 계좌가 10% 움직이지만 이 비중을 내가 20%로 줄여서 80% 현금 갖고 있고 이 주식을 20%만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이 10% 올라가도 내 계좌는 2%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면 변동성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위험하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늘리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다 피하고 다 먹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 그러면 좀 피하고 좀 좋아 보인다 그러면 좀 사고 하면서 먹는 건 최대로 먹으면서 잃는 건 좀 덜 잃으려고 노력하다가 보면은 꾸준하게 수익이 쌓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걱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현금 관리하면 되니까 비중 압축해도 돼요, 여러분. 장이 이상하다, 좀 무서워 보인다, 뭔가 막 그럼 주식 좀 줄여놔. 그런데도 극단적으로 한 방에 다 팔아버리면 사람이 그래요. 인간은 미련과 후회의 동물이잖아요. 다 팔아버리면 그 미련과 후회를 채워줄 뭔가가 없어, 아무것도. 근데 주식을 20, 30%라도 남겨놓잖아요. 아이 뭐 올라가면 저거라도 먹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멘탈을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장 좀 뒤숭숭하고 매크로 데이터 안 좋다고 막 시장 지수가 나스닥이 뭐 6천 가네 7천 가네 코스피 지수가 뭐 1600 가네 이러고들 있으니 주식을 어떻게 가져가냐고요. 그래서 인버스 레버리지 뭐 고버스 같은 거 아직도 가지고 지금 막 지옥을 견디고 계신 분들 계시죠.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유연하게 그리고 기업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특히나 하방으로 먹고 이런 건 진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유 종목의 심각한 추세가 좀 훼손되거나 악재가 갑자기 내가 좋게 본 산업에서 튀어나온다. 그럼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또 사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림 더 살 정도의 자신이 있는 산업이고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내 돈을 굴릴 수 있어요. 그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절대 단기전이 아니에요. 평생. 예? 평생 해야 돼, 평생. 제가 나이 한 살 어려졌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주식을 뭐 10대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실제 투자를 20대부터 저는 해오고 있는데 저는 일확천금 벌어가지고 주식시장 엑시트 할 줄 알았어요. 평생 하고 있잖아. 왜? 이 좋은 걸 왜 떠나? 예? 1,000억 있으면 1,000억으로 20% 30%를 먹을 수 있는 시장인데 이걸 왜 떠납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평생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사업도 여러분들이 그 자기 자본 이익을 20, 30%를 연간으로 쉽게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이익을 보려면 여러분들의 진짜 뼈와 살을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고
딱 엔터 눌러놓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자산을 계속 키워 나가려면 이렇게 기본을 딱 잡고 지키면서 나의 생존 전략은 내 심리로도 좌우되니까 그 심리도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자, 이 마인드는 이제 압축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압축의 마인드 정도를 말씀드렸고, 공매도가 이게 정말 짜증이 나서 저도 보고 있자니 정말 하지만 이 공매도는 없어지잖아요. 없앨 수 없어요. 미국이라는 선진 시장에서 이미 수십 년간 공매도라는 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개인 투자들이 공매도 욕하고 해도 공매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조건이에요. 공매도 없는 시장에서 외국인 떠나요. 그래서 이 공매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롱숏 펀드가 대부분이에요. 일부 이제 고변동 헤지 펀드들 해외에서는 네이키드로도 그냥 네이키드 숏셀링만 하는 그런 헤지 펀드들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 빌황 사태 이런 것처럼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롱숏 포지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는 롱숏 포지션이 많아요. 롱숏 펀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고 그 삼성전자를 사면서 네이버가 안 좋다고 보이면 네이버의 공매도를 같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얘네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건 거의 약간 이퀴티 포지션이네. 자, 똑같은 업종 내에서도 얘를 사고 얘를 팔면은 이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수익이 나지만 얘가 떨어질 때는 이것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A는 하락하고 B도 하락해도 A에서는 손실, B에서는 수익 이렇게 되면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숏 포지션이라 그러면 되게 투기적으로 과격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부분은 롱숏이기 때문에 이 롱숏은 사실은 중위험, 중수익 자금들이에요. 그런데 그 숏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느냐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 자문 운용사들이 심각한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거죠. 2차 전지에서 대량 숏을 갖고 있다는 게. 왜? 산업 자체가 지금 신생산업으로 여전히 성장할 룸이 이만큼이나 열려 있는데 그게 무너진다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공매도하고 거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매일매일 공매도가 25%씩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여전히 하루에 20% 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롱숏 중에 숏을 지금 거기다 계속 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려간다고 보고. 근데 이게 나쁜 것만 있진 않아요. 이 숏이 커버가 되면 그게 사야 되는 매수세가 되거든요. 자, 기관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런 짓은 좀 과하네요. 우리 개인들이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기관 투자자들은 상대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을 비트해야 됩니다.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면 돈을 뺏겨요. 여러분들이 또 개인 투자자로서 펀드에다 돈 맡겨놨는데 수익률 안 좋으면 환매시켜버리잖아요. 적극적인 분들은. 그러니 시장보다 돈을 못 벌면은 이 운용 자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오히려 환매를 해서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자금이 환매가 되면은 쇼커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가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공매도 성과가 안 좋으면은 그 돈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공매도 해놓은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니까 쇼커버 해서 돈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손절이 매수죠. 기관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주도주를 못 사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주 아닌 주식으로 내년까지 기다려서 내 목표 수익률만 내면 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주도주 안 잡고 주도주 못 사면은 시장 수익률을 못 맞추죠. 그래서 기관은 강한 종목을 더 많이 사려고 하고 내리는 종목을 공매도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갖고 버티다가 4월달 이전에 박살났죠. 이거 펀드 매니저가 난 이거 유지하겠다 하고 이렇게 자료들 가지고 브리핑하고 해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잘못되면 회사 나가야 됩니다.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펀드가 돈을 뺏기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사활을 걸고
숏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위로 터져 나가면 에코프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제가 역상 차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역상은 공매도자들의 현재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마인드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가 공매도자들은 이렇게 위로 간다고 보고 공매도를 쳐놓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깨진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데 저점이 깨지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관들은 저점이 깨지면 자동 손절이 나온다 그랬죠. 왜? 그걸 깨지는 걸 들고 버티는 순간 그때부터 시장 하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에코프로가 대규모 숏 스퀴즈가 나왔죠. 숏 커버가 아주 급하게 들어오는 게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게 에코프로 BM이라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오늘 아침에 얼마야? 28만 원대 넘어가니까 매수 막 들어오잖아요. 그 스퀴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에코프로가 매물 소화하면서 아직 고점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또 단기 공매도가 나오면서 그걸 또 커버하고 했는데, 이 그림을 기관들은 이게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역으로.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나중에 30만 원대에서는 스퀴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산업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엄청 많죠. LG에너지솔루션은 약간 조금 다른 특수한 상황은 있어요. LG화학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관들이 얘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근데 시가총액 2위나 되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유동 비율이 낮아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LG화학이 물량을 풀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공매도를 세게 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기관들의 공매도는 여기가 이렇게 위로 추세 전환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역상 차트를 그랬습니다. 거꾸로 차트. 자, 그러면 이건 기술 추세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산업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도, 제가 전문가라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2차전지 투자하면 이거 알아야 돼요. 여기 왼쪽에 제 그림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미시간이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 계획까지 다 총합해 놓은 국내 배터리 3사의 해외 생산 공장에 현재 돌아가고 있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포함한 현황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걸 다 합하면 한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800기가와트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전기차 한 대가 평균적으로 한 70kWh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자동차가 1년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 한 8천 몇백만 대 작년에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8에서 9천만 대 정도 팔려요. 경기 좋으면은 뭐 9천만 대 팔리고,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면 뭐 7천만 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2035년까지 유럽이 어쨌거나 내연기관 생산 중단을 정책적으로 공표해놨고, 나중에 수정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걸 모두 전기차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대단히 보수적으로, 저는 2030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 한 50% 정도까지만 가도 빠르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50%라고 생각하면은 한 4천만 대 정도 되잖아요. 그럼 70kWh에 4천만 대면은 2,800기가와트니까 2.8테라와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계산되죠? 그만큼의 배터리 생산 공정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침투율 50% 생산을 못해요. 배터리가 없으면.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전체 배터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생산성 확보하고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800기가와트예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3원 개 배터리로 1년에 한 110기가와트 정도의 LFP가 180, 작년 기준으로 180기가와트니까 합하면 얘네들이 한 300기가와트 정도 중국에서 작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투자를 하지만, 그러면 이거 다 합해도 지금으로서는 1000기가와트 아워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테라죠. 그러면 앞으로 3배나, 지금 투자돼 있고 증설돼 있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50% 침투율 기준이에요. 50% 침투율 기준으로 3배나 시장이
더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 걸리겠죠. 거기에 양극재 그만큼 필요해요. 자, 제가 게임이 끝났다 그랬죠. 왜 게임이 끝났느냐? 이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여러분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PO하고 뭐 차입하고 이래서 자금 조달하고 있죠. 미국에서 지원받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현금 흐름이 여기 배터리 팔아서 돈 버는 회사들만 투자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배터리 전쟁은 저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3사, 그 중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양극재 3사 다른 애들 양극재 다른 나라들 쉽게 못 따라와요. 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캐펙스를 못 따라와요. 설비 투자 증서를 이만큼 따라올 수 있는 총알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셀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 본격적으로 현금 흐름 생기거든요. 그거 추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시장은 한국이 그냥 선점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을 안 내주고 지들이 먹고 미국이 중국 때려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공매도를 쳐놨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이 2차전지 산업이 제가 오죽하면 AI는 아직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뭐 수개월 이내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차전지는 지난번에 주도주 30% 내려오면 사야죠. 제가 했던 그 정도가 저가 매수 기회였던 거예요. 그게 뭐 6월달 코스에서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싸게는 이제 못 사는 상황이 다시 되고 있죠. 그럼 가지고 있는 분들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또 과열 들어가면 한번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사면 되고 성장이 계속되는 한은 이 주도 흐름이 바뀔 수 없어요. 제가 이거 언제 바뀐다 그랬죠? 세상이 좋아져서 비싼 2차 전지를 굳이 안 해도 될 때, 뭐 철강도 좋아지고 뭐 다 좋아질 때는 그쪽으로 자금이 원래 이동을 한번 크게 해요. 그때나 한번 재미가 없어지지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보니까 2차 전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장 산업의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장이 깨지지 않으면 엔터가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엔터가 갑자기 지금 뭐 K 걸그룹들, 뭐 K-팝 아이돌 그룹들이 갑자기 선호도가 확 줄어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계속 되겠죠. K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뭐 위기감이 좀 약화되니까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니즈가 계속 되는 거고 건설 장비, 전력망, 미국 이런 공장 투자, 설비 투자, 인프라 투자 해야 돼요. 그리고 전력망 깔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계속 하는 거니까 주도주 쉽게 바뀌잖아요. 추세를 한번 타고 현금 흐름이 커지기 시작한 산업은 일단 그 흐름이 이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 사실 안타깝지만 지금 네이버 같은 거, 카카오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들겠지만 그거는 흐름이 끝난 주식이라서 그냥 뭐 유동성 순환 반등을 나중에 내년까지 한번 기다리는 이런 정도지 뭐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 힘들겠죠. 그럼 그때 가면 그때 또 좋아지는 산업을 잡으면 그게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 잘 유의하시고 업종 섹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뭐 상황들 딱히 변함 없으니까 하시던 대로 계속해서 주도주 매매하시고 2차전지 핵심주들은 뭐 변동성은 있어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아직 방향이 바뀔 자리가 아니다. 라고 자신감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7월달 양호한 장세가 이어질 듯 보이니 계속해서 수익 많이 내시고요. 좀 힘든 분들도 뭐 그렇게 파국으로 가는 장세가 아니니까 힘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입니다.